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 봄, 연이은 핵무기 개발과 수차례 핵실험을 시도하며 세계 안보를 위협해오던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을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울 800m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의 핵무기로 현재 도시 전체가 불타 사라졌으며 잔류 방사선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방사능 낙진을 최대한 피하시고 신속히 최대한 몸을 숨겨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큰일이에요! 다시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핵폭탄이 터지고 검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형률아, 이제 걔한타. 고마해라. 걔한타. 그런 일은 없다. 안 돼요, 아버지! 전쟁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이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형률아, 이제 고마해라. 인자 아버지가 할게. 내가 다 할게. 니는 이제 고마 좀 쉬라. 어? 아버지. 꿈이었구만. 형률아, 꿈에서라도 이래 만날 수 있어서 좋은데 형률이 니는 거기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구나. 걱정 마라. 네가 바라는 일, 목숨 걸어 했던 일들 내가 이어 해보마. 그니까 형률이 니는 이제 그만 편히 쉬라.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올해 당 전원 회의가 작년 2023년 12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신년사라는 거 해요, 매년 초반에. 근데 요 몇 년은 계속 신년사를 하지 않고 당 전원 회의를 대신해서 이걸 발표하고 있어요, 북한이. 항상 수령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항상 신년사를 발표해. 그 안에 모든 당의 강령이라든지 방 지침이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작년 말에 보면 당 전원 회의에서 북한이 이제 남한을 이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한의 영토를 이제 전쟁 수단으로 이제 영토를 이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국방력 강화, 또 핵무기의 다종화, 또 개량화를 계속 이제 실전 배치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원 회의에서 결과로 이 글로벌 안보 위기에서 한국 한반도의 문제가 관심에서 벗어나는 게 더 저는 무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휴전선을 근거로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있는데 이걸 자꾸 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대만 해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자칫 북한에게 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전 6.25 전쟁이죠. 에치슨 장관이 선을 내리니까 김일성 부대가 북한이 6.25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지난 1985년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으나 2003년 2차 북핵 위기 도중 조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2024년 봄에도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물리학자 서균열 교수입니다. 그 비용 대비 편이 끄니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전쟁 준비 완료. 그러니까 12기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20기가 굳이 아니라 됩니다. 그러니까 120기가 아니야, 괜찮아? 아니요. 50기면은 제가 보기에는 위협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보다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선언하고 평화운동 시작하고요. 많이 늦었지만 그리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거기밖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십시다. 그런데 이게 제3차 대전은 사실은 한반도가 화약고일 것 같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건 이제 전조죠.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고 그 세계 평화의 시작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며 이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의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분기점에 와 있다고 봐야죠.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과거 냉전 시대 외교와 지금의 외교는 달라졌습니다. 그게 왜 달라졌느냐?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에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21세기 넘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OECD 국가로 들어왔고 이제 군사력도 세계 7, 8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됐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또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이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약속이었던 개도국이었던 한국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 경제 질서, 문화 질서를 이끌 수 있는 위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해야 된다. 다른 분들이 뭐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우리가 같이 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폭 피해자들은 수십 년 전에 겪은 끔찍했던 전쟁의 상흔을 끌어안고 아픈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폭발, 도발과 충돌. 이 땅에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의 씨앗들을 보며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희망, 우리가 뭐 뭐든 희망이 있습니까? 첫째는 2세가 하루속히 임원법 그 국회에서 특별법이 돼가지고 2세가 치료받을 수 있고 3세가 치료받을 때는 그는 특별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세계 비핵 평화공 하는 건 세계 유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그것이 가다가 중주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하루속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년이 87, 5세, 6세 평균 연령이 그런데 내일 모레 지금 돌아가실 분인데 다음은 이거 차공실도 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죽을지 모를지 모르잖아요. 합천호 백리길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지나 황매산 자락을 휘감은 철쭉 무리들을 이끌고 합천에도 봄이 옵니다. 왜소하고 가녀린 촛불 같던 체구의 김영률은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형률이 세상을 떠난 5월의 봄. 매년 합천에서는 그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형률 씨는 사실 저보다 2살밖에 어리지 않은데 제가 형률 씨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다른 곳에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합천을 알게 됐고, 또 최근에 김영률이라는 책을 가지고 형률 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 그가 떠난 지 19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영률을 잊지 못합니다. 행여 잊힐까 마음에 새기고 그의 말들과 행적들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도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자책하거나 그저 원망 섞인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영률은 자신의 인생을 관통한 비극의 역사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앞장서서 인권을 말하고 기꺼이 산 증인이 되어 평화를 외쳤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 모임 이찌바 준꼬 회장과
부산교육대학교 전진성 교수입니다. 김현율 씨 평가가 가장 높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1세가 그런 식으로 호소하지 않았어요. 김현율 씨가 몸이 아픈데 김현율 씨가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세대가 마치 그런 컴퓨터 세대가 바뀐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율 씨 호소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호소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젊은이들이 한국헌법 피해자 그리고 특히 2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몸도 아프니까 일단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활동이 안 돼요.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헤라클레스처럼 모든 짐을 이렇게 혼자 이고 이렇게 떠올랐다는 것이 정말 저는 약간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까지 나설 수 있었을까? 그 가장 근원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어떤 미움에서 출발했으면 그 정도 힘을 낼 수 없었고 그분의 글의 곳곳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 그 따뜻함 그런 것들이 묻어 있거든요. 기나긴 겨울 속에 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빈 가지에도 연두색 싹이 움트고 산도 점차 제 봄빛을 찾아갑니다. 봄은 옵니다. 한겨울에도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꽃 같았던 35의 짧은 삶 끝에 형률은 떠났습니다. 그가 결코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 소리쳤던 평화의 외침은 전쟁과 갈등, 분쟁의 세상에서 여전히 오랫동안 평화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끔찍했던 그날의 원폭 피해 이후 72년이 흐른 지난 2017년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때의 참상을 기록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원폭 자료관이 합천에 개관했습니다. 이곳에는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있으며 끝나지 않는 아픔 속에서 삶을 살아낸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폭 생존자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그 사람 때문에 일반인들이 원폭 생존자 2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폭 생존자들을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원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했고 가짜 이슈를 한국에서 하나의 화제로 삼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거짓과 맞서 싸운 선구자라고 할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35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2005년에 그의 나이 35세였어요. 그의 호소가 피폭 2세뿐만 아니라 한국인 피폭자 존재 자체를 주목받도록 기여를 했습니다. 김형률 씨가 바로 그분입니다. 김형률상 됐어요. 김형률. 그 김형률 선생님의 그 짧았던 그 투쟁의 기간, 그 삶의 투쟁의 기간이 사실은 한국의 평화운동에 끼친 영향도 많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그 피폭자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 사회에서 그 환기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 단지 피폭 2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참혹했던 히로시마 원폭. 그날로부터 7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끝모를 아픔과 후유증을 겪으며 말 못할 고통의 삶을 살다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원폭 피해자들마저 이제 고령의 나이로 접어들어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기억들은 점차 흩어지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평화공원이 마련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문경희 교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심진태 지부장입니다. 이제 일단은
직접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있을 때, 생존자들이 있을 때 그 할 수 있는 기억 투쟁, 그러니까 난 이런 피해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 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배상이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후세들의 기억만 존재할 때 그거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없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그냥 전에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이 아직도 그래도 1.5세들이라도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을 때 어떤 뭔가를 더 역사화시키는 작업,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이 늦지는 않은 시점인 것 같고요. 역산계네. 역사는 바로 세워놔야 되거든요. 왜 우리 원폭만이 이렇게 하느냐?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나는 지금부터는 원폭 폐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역사의 보존자다. 국가 그걸 알아야 된다. 역사가 보존 안 하면 안 된다. 원폭은 왜 어떻게 해서 원폭에 떨어지고 징용은 어떻게 갖고 일본에 왜 갔는지 이런 역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체 면적 가운데 72%가 산이어서 1910년대까지만 해도 좁을 협자, 네 천자를 써서 협천이라고 불리던 곳 합천. 이제 이름처럼 서울 면적의 1.6배나 되는 넓은 땅으로 키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큰 뜻을 담는 고장으로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합천 평화의 집 이남재 원장의 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느 특정 지역을 떠나가지고 우리 한반도 전체가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구나 어떻든 초급 모피를 면하고 생계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다시 끌려가서 또 피폭을 당하고 또 돌아와서도 해방 후에 돌아와서도 어떻든 더 이 우리 사회에 냉대를 당하고 특히 또 그 자식들이 그렇게 그 이름 모를 그런 병으로 죽어가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분들이 또 그런 원인 모를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아픔이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것이 저는 합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천이야말로 상처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합천이야말로 그런 소중한 그런 그 어떤 생명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움트고 더구나 그 피폭자의 70%가 합천 출신임을 봤을 때 반드시 우리 지구촌 이 사회가 지금 핵 문제, 핵으로 인한 핵무기로 인한 좀 여러 가지 지금 위험이 많고 그런 어떻든 이제 불안함이 상존하 있는 걸 봤을 때 이 핵 피해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강하게 냈을 때 이것이야말로 좀 우리 지구촌의 핵무기를 없애는 그런 비핵평화의 발신지가 될 수 있다. 아버지, 저 이제 걸어갈게요. 그만 내려주세요. 형률아, 괜찮다. 가만 높이 있으라. 저 걸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뭐가? 이래니 가벼워가지고 내 걱정이다. 죄송해요, 아버지. 됐다마. 형률아, 저것 좀 봐봐라. 노란 게 참 이쁘다. 어? 민들레네요? 어쩜 저 보도블록 작은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폈을까요? 참말로 그래 말이다. 네 민들레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나? 저래 쪼맨한 게 약해 보이도 웬만한 바람에 흔들려도 끄떡없고 꾹 밟히도 잘 안 죽는데 참 대단타. 어쩐지 형률이 니를 보는 것 같네. 저도 민들레처럼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강인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저 민들레 꽃이 한번 불어보고 싶은데.
기침이. 형률아, 니 개 안 나? 아휴, 기침이 자꾸 나서 참말로 큰일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저 민들레 꽃씨처럼 바람 타고 이곳 저곳을 자유롭게 날고 싶어요. 기다려봐라. 내가 대신 풀어줄게, 형률아. 훨훨 날아가라. 저 멀리 자유롭게 가고 싶은 어디든지 원하는 데에 뿌리 내리고 꽃을 피워라. 앞으로도 뭐 작은 관심이라도 한국원법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합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고향 그런 이미지보다는 원법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미지들을 많이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TVN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라디오피아 평화의 불꽃 김영유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추상수 이준성, 구성 박아름, 나레이션 김혜란이었습니다.
네.